병균 옮으니까 모텔에 재워. 아무리 장모라도 내 집에서 내가 불편하게 있어야 돼? 친정엄마 백내장 수술 하루, 딱 하룻밤 재워달라는 말에 남편이 던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대 붙인 우리 엄마는 15층 복도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남편 옆에서 훈수 두던 시어머니. 아휴, 15년을 그 집안에 갖다 바친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제가 15년째 엑셀 가계부 한 줄도 안 빠뜨리고 써온 건 몰랐겠죠.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앞에서 빌빌 기며 싹싹 빌게 되는데요.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집을 뒤집어 엎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오늘도 습관처럼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관리비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저는 머릿속으로 이번 달 카드값과 지훈이 학원비를 이미 더하고 있었어요. 15년째 살고 있는 이 32평 아파트는 결혼할 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계약금을 걸었고 신혼 초 3년간 야근 수당을 몽땅 쏟아부어 대출을 줄인 곳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락에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남편이 야구 중계에 눈을 박은 채 맥주캔을 기울이고 있었죠. 왔어. 남편이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짧게 던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꺼냈고 지훈이 방문 너머로 이어폰을 낀 아들의 뒷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노트북을 켜놓고 다음 달 나갈 돈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친정엄마였습니다. 현주야, 저녁 먹었니? 수화기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오늘따라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아직?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저기 다음 주 화요일에 말이다.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며 숨을 골랐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엄마, 편하게 말해. 뭔데? 서울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게 됐어. 백내장이라고 뭐 요즘엔 다들 하는 거라더라.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술은 오후에 하고 그날 밤만 딸네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고 새벽 첫 차로 내려갈란다. 박서방한테는 미안하다고 잘 말해줘라. 저는 목이 뻐근해지는 느낌에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지. 병원에 나도 같이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는 사이 소파에 있던 남편이 리모컨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구야?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백내장 수술 받으신대.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내려가신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뭐? 여기서 잔다고? 응, 하룻밤. 새벽에 바로 내려가신대. 남편이 맥주캔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고 저는 그 소리에 어깨를 살짝 움츠렸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요즘 병원에 균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병원까지 들렀다가 우리 집에 온다고?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지훈이 들어. 지훈이한테 뭐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사위 불편하게 처가 식구가 집에서 자는 법이 어디 있어?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여보, 15년 동안 아버님 내시경 하실 때, 어머님 무릎 수술하셨을 때, 내가 몇 밤을 병원에서 세웠는지 기억은 나? 그건 부모 자식 간의 도리지. 이건 처가 일이잖아.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15년치 시간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의 도리와 처가 일이 어떻게 다른 말인지
저는 그 밤 처음으로 곱씹었어요. 바로 그때 식탁 위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얘야, 나다. 성재한테 얘기 들었다. 시어머니는 통화 첫 마디부터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아셨어요? 성재가 방금 전화하더구나. 얘야, 옛날부터 사돈이 딸네 집에서 자는 거 아니라고 했다. 근처에 모텔이나 잡아드리면 되지 않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오랫동안 다듬어온 훈수의 리듬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님, 엄마는 수술 받으신 직후예요. 안대까지 붙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혼자 모텔에. 얘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예민한 애인지 너도 알잖니. 사위가 불편해하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 네가 좀 이해해라. 저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애써 감췄습니다. 어머님,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은 이미 다시 소파에 몸을 던진 채 야구 중계 볼륨을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식탁을 정리하고 지훈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밥 먹어야지. 이어폰을 뺀 지훈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아까 아빠랑 왜 그렇게 큰 소리 났어? 별거 아냐. 얼른 나와, 국 식어. 아들은 저를 잠깐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든 뒤 저는 조용히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바탕화면 구석에 있는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15년째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가계부 파일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비용, 예단, 신혼집 계약금, 대출 상환액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아파트 잔금 중 제가 부담한 금액과 남편이 부담한 금액이 정확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자 매달 시댁에 보낸 용돈 30만 원, 명절마다 든 200만 원 남짓의 비용, 시아버지 수술비, 시어머니 무릎 수술 병실비, 시누이 결혼식 축의금 위에 얹은 별도 지원금까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시누이가 저에게 여러 차례 나눠 가져간 1,500만 원의 이체 내역이 마지막 페이지에 촘촘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숫자들은 조용했지만 15년치 목소리를 담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저는 지훈이 등교 가방을 챙기며 우유잔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지훈아, 다음 주 화요일에 외할머니 오셔. 눈 수술 받으시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대. 식빵을 씹던 지훈이가 씹기를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외할머니 오셔? 진짜? 응, 하룻밤만. 그럼 내 방 내드리자. 나 소파에서 자면 돼. 지훈이가 우유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방 청소도 내가 다 해놓을게. 외할머니 오시기 전에. 저는 식빵을 접시에 놓다가 잠깐 손을 멈췄어요. 무뚝뚝한 사춘기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고마워, 아들. 지훈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신발을 신었고 저는 현관까지 나가 아들의 등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거실로 돌아오자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나오고 있었어요. 여보, 지훈이가 자기 방 외할머니께 내드리겠대. 청소도 하겠다고 하더라. 뭐? 누가 그러라고 시켰어? 넥타이를 매던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 지훈이가 먼저 그랬어. 애 교육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참견하지 마. 남편이 저를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저는 사내 카페에서 정수민 팀장과 커피를 마주 놓고 앉았어요. 현주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정 팀장이 커피잔을 들다가 저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어제 좀 시끄러웠어. 저는 어젯밤 통화 내용과 남편 반응, 시어머니 전화까지 짧게 요약해 정 팀장에게 전달했어요. 정 팀장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저를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현주야. 응. 너 그거 15년 동안 참은 거 진짜 대단하다. 정 팀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툭 하고 건드렸어요. 수민아, 나 진짜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너 원래 뭐든지 다 아는 애잖아. 정 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가계부 그거 아직도 쓰지? 응, 15년째. 그거면 됐어. 나머지는 내가 도와줄게. 정 팀장의 눈빛엔 3년 전 자신의 이혼을 정리하고 팀장까지 올라온 사람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은 다시 소파에 누워 야구 중계를 틀었고 저는 국냄비를 저으며 화요일이 다가오는 속도를 손끝으로 세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정말로 그 주 주말 내내 자기 방을 정리했고 침대 시트를 새로 갈면서 저에게 엄마, 외할머니는 안대 계속 붙이고 계셔? 라고 물었습니다. 응, 하루 정도는 붙이고 계셔야 한대. 그럼 화장실 갈 때 조심하시겠네. 엄마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에 있던 책상 위 물건들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월요일 저녁 남편은 저녁 내내 굳은 얼굴로 저를 힐끔거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챙길 짐만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안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얕게 들려왔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대전으로 내려가는 KTX 첫차를 예매하며 15년 전 결혼식 날 사진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저는 오늘 이런 새벽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매 완료 문자가 뜬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옷장에서 코트를 꺼냈어요. 창밖으로 아직 새벽의 푸른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전역 광장에 도착했을 때 친정엄마는 이미 커다란 손가방 하나를 어깨에 걸고 개찰구 앞에 서 계셨어요. 엄마, 짐 그거 하나야? 저는 엄마의 손가방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응, 하룻밤인데 뭐가 많이 필요하니? 갈아입을 옷 한 벌하고 세면도구만 챙겼다. 엄마가 옅게 웃으시며 제 팔짱을 끼셨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함께 밟는 동안 엄마는 조심조심 난간을 붙잡으셨고 저는 그 손등에 검버섯이 지난번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짙어진 걸 느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마자 엄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셨어요. 현주야. 응, 엄마. 박서방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룻밤 신세 지는 것도 죄송한데. 엄마가 손가방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 딸네 집 오는데 무슨 미안이야. 그래도 사위한테는 처가 식구가 불편한 법이야. 저는 대답 대신 엄마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고 제 손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1시간 남짓 달린 뒤 서울역에 내려 택시를 잡았고 강남안과 대학병원 로비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자 엄마가 손가방을 열어 안쪽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5만 원권 2장을 꺼내셨어요.
자, 이거. 엄마, 뭐 하는 거야? 박서방이랑 지훈이 저녁이라도 사줘라. 나 때문에 다들 신경 쓰잖니. 저는 엄마의 손을 도로 밀어냈습니다. 엄마, 됐어. 넣어둬. 넣어두긴 뭘 넣어둬. 얼른 받아. 엄마는 기어이 제 코트 주머니에 지폐를 억지로 밀어 넣으셨어요. 저는 그 지폐를 그대로 두는 대신 조용히 다시 엄마의 손가방 안에 넣어드리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수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30분 만에 끝났어요. 회복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의 눈에는 하얀 안대가 붙어 있었고 마취가 덜 풀린 손은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엄마는 눈을 감은 채로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 손아귀 힘이 예상보다 세서 저는 잠깐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현주야. 응, 엄마. 여기 있어. 눈이 뻑뻑한데 안 아파.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이 잘하셨대. 잠깐 더 눈 감고 계셔.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녁 7시 무렵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한다고, 30분 안에 도착한다고, 딱 2줄이었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사돈 잘 모시고 가라는 형식적인 인사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엄마를 부축해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1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엄마, 다 왔어. 조금만 힘내. 응, 우리 딸. 엄마가 제 팔에 몸을 살짝 기대셨어요. 15층 복도에 내려 우리 집 앞에 서서 저는 늘 하던 대로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B- 한 번의 오류음이 울렸어요. 저는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싶어 다시 눌렀습니다. B-, 두 번째 오류음.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세 번째로 정확히 번호를 눌렀어요. B-, 세 번째 오류음이 복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옆에서 안대를 붙인 채 서 계시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현주야, 왜 그러니? 문이 안 열려? 엄마, 잠깐만. 저는 애써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쯤 이어진 뒤에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나야.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뀌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겠어. 뭐?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근처에 모텔 잡아드리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수술 받고 온 사람이야. 안대 붙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더 그렇지. 지훈이 옮으면 어쩌려고. 여보, 문 좀 열어. 지금 복도야. 현주야, 오늘은 안 돼. 남편이 저를 이름으로 부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뚝 하고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작년 여름 지훈이와 셋이서 찍은 가족 사진이 그대로 떠 있었죠. 그때 옆집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어머, 지훈 엄마 아니야? 김 여사님이 분리수거함을 들고 나오시다가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김 여사님의 시선이 안대를 붙이고 계신 엄마 얼굴에 잠깐 머물렀어요. 어유, 이 어른은 누구셔? 어디 편찮으신가 봐. 아, 저희 친정엄마세요. 오늘 수술 받으시고 잠깐. 저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근데 왜 복도에 서 있어? 문이 잠겼어? 김 여사님이 눈을 살짝 크게 뜨셨어요.
아니에요. 도어락이 잠깐 오류가 나서 금방 해결될 거예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 들어와서 좀 앉아 있어. 어르신 서 계시기 힘드시겠는데. 괜찮아요, 정말이요. 저희 그냥 밖에서 저녁 먹고 다시 올게요. 저는 서둘러 엄마의 팔을 부축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김 여사님이 뒤에서 뭔가 더 말씀하시려는 걸 알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엄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현주야, 박서방이 안 열어준 거니? 엄마 아니야. 그냥 도어락이 고장났나 봐. 그래.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안대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기가 얼핏 보였어요. 저는 그 물기를 못 본 척 엄마의 팔을 조금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동안 15년간 이 단지에서 쌓아온 인사와 웃음과 이웃들 얼굴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10분쯤 걸어 대로변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에서 방을 잡고 카드를 긁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엄마를 방까지 모셨어요. 침대 위에 엄마를 눕혀드리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드리자 엄마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현주야, 우리 딸이 고생이 많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얼른 좀 자. 박서방한테 뭐라 하지 마라. 나 때문에 부부 싸움 나면 엄마 마음이 더 아프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래. 엄마는 곧 눈을 감으셨고 얕은 숨소리가 이불 위로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저는 세면대를 두 손으로 짚은 채 처음으로 어깨를 떨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깨실까봐 이를 악문 채 눈물만 뚝뚝 세면대 위로 떨어졌죠. 15년. 지훈이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갈비찜을 뒤집던 날. 시아버지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지를 받으러 새벽 첫 차로 병원 앞에 서 있던 날. 시누이가 급하다며 300만 원만 잠깐 빌려달라던 그날 아이 우유값 계산하고 있던 저에게 걸려온 카톡 알림음까지 숫자로 남긴 15년치 기록이 머릿속에서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한참을 세면대 앞에 서 있다가 저는 찬물로 얼굴을 몇 번 씻어냈어요. 거울 속 얼굴은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고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얕은 숨을 쉬며 잠들어 계셨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노트북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인터넷 저장소에 접속해 15년치 가계부 파일을 열었어요. 호텔방 커튼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얇게 새어 들어왔고 시계는 어느새 자정을 넘긴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로 돌아가 결혼식 다음 날의 첫 지출 기록부터 천천히 눈으로 훑어 내려갔어요. 예단비 잔금, 시댁 첫 명절 비용, 신혼여행에서 시어머니 선물로 사온 목걸이 값. 한 줄 한 줄이 오늘 밤을 예고하는 이정표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계속 내리자 3년 전 시누이에게 처음으로 300만 원을 이체한 날짜가 나왔어요. 그 아래로 이어진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숫자가 조용히 화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아래쪽에 새 시트를 하나 더 열었어요. 빈 시트 맨 위에 커서를 놓고 짧게 세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정리 시작.
그 순간 엄마의 얕은 숨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방을 채웠고 저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새벽까지 화면을 응시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어 정 팀장에게 메시지를 한 줄 남겼어요. 내일 오전에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손끝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어요. 새벽 5시 40분, 저는 엄마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밤새 열은 없었고 엄마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 일어나. 첫 차 시간 다 됐어. 엄마가 눈을 뜨시며 안대에 손을 가져가려 하시길래 저는 그 손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대 아직 그대로 두셔야 한대. 며칠 더. 응, 그래야지. 엄마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는데 어깨가 조금 뻣뻣해 보였어요. 저는 미리 챙겨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열어 숟가락을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반이라도 드시고 가. 박서방한테는 뭐라고 할 거니? 엄마가 죽을 한 숟갈 뜨시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저는 엄마의 손등을 한번 쓸어드렸습니다. 30분 뒤 저는 엄마를 택시에 태워 서울역까지 배웅했고 개찰구 앞에서 엄마가 한참을 뒤돌아보시는 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 저는 광장 벤치에 잠시 앉아 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지금 통화돼? 됐어. 어젯밤 문자 봤어. 무슨 일이야? 정 팀장의 목소리엔 이미 뭔가를 예감한 기색이 배어 있었어요. 어제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더라.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앞에서? 응. 15층 복도에서 3번 눌렀는데 안 열렸어. 현주야. 수민아, 나 오늘 회사 오후에 반차 낼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변호사, 오늘 시간 되는지 좀 알아봐줘. 정 팀장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 회사에서 봐.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동안 어제 새벽에 태블릿에 남긴 3글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리 시작.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정 팀장이 회의실 문을 살짝 열더니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현주야, 3시에 강남역 근처 로펌 잡았어. 변호사님이 자리 비워두신다고. 고마워. 고맙긴. 그리고 서류 잘 챙겨. 15년치 그거 오늘 다 들고 가. 정 팀장이 회의실 문을 닫으며 눈짓을 보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 서랍에서 미리 뽑아둔 서류 파일 하나와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저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 12층의 로펌 접견실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서류 파일을 넘겨받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현주 씨 앉으시죠. 정 팀장님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일과 저장 장치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열더니 첫 장에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 이현주 씨가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네, 15년째 쓰고 있는 가계부예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다 있어요.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쳐다본 뒤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겼어요. 아파트 계약금 이현주 씨 부담이 88%, 대출 상환도 이현주 씨 급여에서 대부분 나갔네요. 네. 시댁 관련 지출이 15년간 대략 1억 2천 정도 되고
신우이 대여금 1,500만 원은 카톡 캡처도 다 있고요. 어제도 하나 더 캡처해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덮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연주 씨, 저는 이 일 10년째 하는데 이렇게 서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보통은 이혼 결심하고 나서야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죠. 이연주 씨는 반대예요. 이미 다 갖고 계신 상태에서 결심하신 거고, 저는 손끝을 무릎 위에 살짝 얹었어요.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산 나누는 것도 위자료 청구도 승산이 아주 높습니다. 매매동의 문제만 하나 풀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볼펜을 돌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매매동이요? 아파트가 공동명의니까 남편분 동의가 필요해요. 그 부분은 재산 나누는 협의서에 매매동의 조항을 같이 넣어서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우이 돈은요? 그건 별도로 갚으라고 신청서 하나 넣으면 됩니다. 이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못 갚으면 월급에서 바로 떼어갑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짧고 담백했어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오늘 위임장 서명하시면 이번 주 안에 절차 준비 들어갑니다. 네. 저는 볼펜을 받아 위임장 아래쪽에 이름 3글자를 적었어요. 이연주.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쓴 이름 같았습니다. 로펌을 나와 1층 카페에 앉은 저는 노트북을 열고 회사 인사팀 앞으로 메일을 한 통 작성했어요. 3년 전부터 팀장이 여러 번 권했지만 남편과 지훈이 학교 때문에 미뤄왔던 대전 물류센터 마케팅 총괄직 발령 신청서였습니다. 메일 제목에 발령 정식 신청이라는 8글자를 적고 잠깐 커서를 멈췄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조금 서늘했지만 이번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메일 발송 완료 알림이 뜨자마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바깥 대로변으로 퇴근 시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저는 15년째 다닌 단골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사장님이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저를 맞았습니다. 어이구, 사모님. 오랜만이시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잠깐 상담 좀 하려고요. 뭐, 이사 계획이라도 있으신가? 사장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저에게 밀어주며 물었어요. 네, 저희 집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사장님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 사정이에요. 시세보다 좀 낮게 내놓아도 되니까 빨리 팔릴 수 있게 부탁드려요. 사모님, 그 아파트면 지금 나온 매물 별로 없어서 시세대로 내놔도 금방 나가는데 3천만 원 정도 낮춰서 내놓아 주세요. 그럼 얼마 걸릴까요? 사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손가락을 하나 세우셨어요. 일주일 안에 가계약금 걸릴 겁니다. 잔금까지는 대략 2달. 공동명의라 남편 서명이 필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는 사장님과 짧게 악수를 나누고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놓고 간 듯한 반찬통 3개가 어수선하게 올라와 있었고 싱크대엔 아침에 남편이 먹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저를 흘깃 쳐다봤어요.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녁 안 해? 남편이 목을 빼며 물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한 채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공동 관리하던 생활비 계좌에서 제 명의 계좌로
15년간 초과 부담해온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입력하고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이체 완료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어요. 말 안 해? 저는 화면을 그대로 열어둔 채 노트북 앞에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이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돈 옮기는 거. 뭐? 우리 계좌에서 내 계좌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말문이 막힌 듯 서 있다가 이내 헛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 나 오늘 좀 피곤해. 저는 노트북을 덮고 서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컵라면 뜯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순서대로 들려왔어요. 서재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자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정 팀장이었어요. 현주야, 오늘 잘 다녀왔어? 응, 위임장 다 쓰고 왔어. 잘했어. 그리고 내가 아는 세무사 한 분 있는데 소개해 줄게. 아파트 문제랑 신우이 그거 세무 쪽으로도 정리해 두는 게 좋아. 고마워, 수민아. 고맙긴. 그리고 하나만 더. 정 팀장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신우이한테 빌려준 그 돈, 카톡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캡처해서 따로 백업해둬. 오늘 밤 안에. 응, 그러려고 했어. 현주야, 나 진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울면서 이혼하는 사람은 다 지더라. 너는 절대 그러지 마. 수화기 너머로 정 팀장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어요. 엑셀 켜고 이혼해, 현주야.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 밤에 웃은 건 처음이었어요.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를 켜서 3년 전 신우이가 저에게 처음 카톡을 보냈던 대화방을 열었어요. 올케, 나 잠깐만 300만 원만 융통해주면 안 될까라고 시작한 첫 문장이 화면 맨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캡처 프로그램을 열어 첫 페이지부터 한 화면씩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갚겠다고 약속한 문장, 다음 달에는 반드시 넣겠다고 한 문장, 남편 사업 정리되면 목돈으로 준다던 문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폴더에 담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도록 저장을 이어가는 동안 서재 밖에서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 이불을 뒤척이는 소리, 이내 얕은 코 고는 소리가 얇은 문 너머로 이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조용히 캡처 하나를 마지막으로 폴더에 넣었습니다. 폴더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정리 시작이. 저는 폴더에 암호를 걸고 인터넷 저장소에 자동 백업이 완료된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한 뒤에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책상이 스탠드만 남긴 채 서재는 어둠에 잠겼고 창밖으로 늦은 밤의 아파트 단지 조명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스탠드마저 끄고 잠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지훈이 도시락을 싸야 했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출근할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순서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앞으로 며칠 뒤에 이 집 거실에서 벌어질 일도 이미 순서대로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조용히 닫고 저는 서재 문을 열어 지훈이 방 앞에 잠깐 섰어요. 문틈으로 아들의 얕은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는 그 숨소리를 잠시 듣다가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거실 시계가 조용히 새벽 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지훈이 겨울 점퍼를 세탁기에서 꺼내 베란다에 널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짧게 2번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자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담은 보자기를 손에 든 채 서 계셨어요.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얘야,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니? 잠을 못 잤나? 시어머니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익숙한 걸음으로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으셨고 반찬통 보자기를 식탁 위에 툭 올려놓으셨습니다. 성재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후에 볼 일 있다고. 얘야, 지난번 사돈 일 말이야.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물잔을 들고 시어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성재가 좀 예민한 애잖니. 원래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 집에 들이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 네가 좀 이해해야지. 어머님, 얘야, 며느리가 시댁편에 서줘야 집안이 조용한 거야. 사돈 어른한테는 내가 나중에 안부 전화 한번 넣어드릴게. 시어머니가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물잔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응, 진하게 타라.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면서 두 손을 앞치마에 슬쩍 문질렀어요. 바로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신우이가 초등학생 조카 둘을 데리고 서 있는 모습이 잡혔어요. 문을 열자마자 큰 조카가 신발 한 짝만 겨우 벗은 채로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어유, 우리 강아지들 왔니? 시어머니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조카들을 껴안으셨어요. 신우이는 익숙하게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올케, 과일 좀 있어? 애들 배고프대. 깎아줄게. 앉아. 저는 사과와 배가 담긴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조카가 소파 위에 올라가 팔딱팔딱 뛰기 시작했고 큰 조카는 지훈이 방 손잡이를 마음대로 돌리려 했습니다. 지훈이 방문 안에서 소리가 짧게 튀어나왔어요. 들어오지 마. 큰 조카가 삐죽거리며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신우이 옆에 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올케. 저기 있잖아. 우리 그이 치킨집 있잖아. 그거 이번 달에 다시 어려워졌어. 신우이가 사과 접시를 저쪽으로 조금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빌려간 것도 갚아야 되는 거 아는데 이번에 딱 500만 원만 더 융통해주면 안 될까? 2달 안에 다 정리할게, 진짜야. 신우이는 마치 어제 저녁 반찬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받으셨습니다. 얘야, 지훈이 엄마가 회사에서 잘 벌잖니. 네가 좀 도와줘라. 신우이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니? 저는 접시 위 과일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15년치의 반찬통과 15년치의 융통과 15년치의 잘 벌잖니가 한꺼번에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있어봐. 뭐 하나 보여줄게. 신우이가 눈을 살짝 크게 뜨며 시어머니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올케 뭐? 곧 나올게. 저는 서재로 걸어가 어젯밤 미리 뽑아둔 A4 용지 한 장을 서랍에서 꺼냈어요. 용지 상단에는 날짜별 이체 내역이, 중단에는 신우이가 보낸 카톡 캡처가, 하단에는 총액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는 그 종이를 식탁 위 사과 접시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거 뭐야? 신우이가 종이를 힐끗 보다가 얼굴빛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3년 동안 8번 나눠서 가져간 돈. 카톡 문장까지 다 그대로 있어. 올케. 신우이가 종이를 손으로 덮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보다 먼저 종이를 살짝 잡아 뺐어요.
이거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확인이야, 형님. 저는 종이를 다시 식탁 위에 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얘야,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무슨 며느리가 시댁 식구한테 종이 들이밀고 그래. 진짜 별꼴이야. 어머님, 저 조용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용히 뭐? 이게 조용한 거니? 시어머니가 종이를 확 잡아채려 하시는 순간 저는 종이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러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저 자신도 정리 좀 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공기의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갔어요. 시누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소파에 도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방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할머니, 고모. 지훈이가 문지방을 밟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사춘기 소년의 낮은 목소리 한마디에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어색하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가 뭘 그랬다고 그러니? 얼른 방에 들어가. 들어가기 싫어요. 지훈이가 그 자리에 팔짱을 낀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큰 조카가 눈치를 보며 소파에서 슬쩍 내려왔고 시누이는 시어머니 눈을 애원하듯 쳐다봤습니다. 엄마, 성재 좀 불러줘.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아들 이름을 눌렀어요.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폰 너머로 얼핏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성재야, 지금 당장 집에 와라. 네 마누라가 지금 아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통화를 이어가시는 동안 저는 지훈이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어요. 지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부를 때까지. 엄마, 괜찮아. 들어가 있어. 지훈이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찻잔이 살짝 흔들리며 커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함에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노트북을 열었어요. 바탕화면에서 폴더 하나를 클릭하고 세무사에게 정리받은 재산 목록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보, 잠깐 봐. 뭘 봐? 당신도 봐야 하는 거야.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화면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화면 위쪽에는 아파트 자금 기여도 88%라는 숫자가 굵게 표시돼 있었고 그 아래로 15년간 시댁으로 나간 지출 총액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명절 비용, 시아버지 병원비,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시누이 대여금 1,500만 원, 시댁 각종 경조사비,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시어머니가 화면 아래에 쓰인 숫자를 보시더니 목소리가 잦아드셨어요. 얘야, 이게 무슨 소리니? 시누이는 아예 입을 다물었고 큰 조카마저 눈치를 살피며 엄마 옆에 붙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동안 저희 부부 통장에서 시댁으로 나간 돈이에요. 한 푼도 빼거나 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있잖아요. 계약금이랑 대출 상환, 세금까지 제 급여에서 나간 게 이만큼이에요. 저는 화면에 88%라는 숫자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결혼식 다음 날부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은 잠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찻잔의 커피가 식탁 위에서 마르고 있었고
신우이가 놓아둔 사업 계획서 종이 한 장이 어느새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셨어요. 얘야, 그래도 가족이잖니. 어머님, 가족이라는 말 지난주에 어디로 갔었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안대 붙이고 15층 복도에 서 있을 때 어머님도 남편도 가족이라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저 오늘 그 얘기 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먼저 꺼내셨네요. 저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어요. 신우이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옳게, 나 진짜 갚을 거야. 진짜. 형님, 그 얘기는 이따 서리로 다시 해요. 옳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현관 벽에 붙은 도어락 커버를 열고 안쪽 조작 버튼을 눌렀어요. 며칠 전 남편이 저 몰래 바꿔놓았던 그 비밀번호를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6자리 숫자로 다시 설정했습니다. 삑 하는 완료음이 짧게 울렸어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넥타이를 헐겁게 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집 비밀번호 바꾸는 거. 뭐? 저는 도어락 커버를 조용히 덮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손자국이 남을 만큼 세게 손잡이를 붙잡으셨습니다. 얘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응? 어머님, 조카들 신발부터 신기세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신우이가 잠깐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조카들 손목을 붙잡고 신발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큰 조카가 신발끈을 매며 슬쩍 저를 올려다봤고 저는 아이의 시선을 부드럽게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통 보자기를 그대로 식탁 위에 남겨둔 채 신발을 신으셨어요. 성재야, 너 오늘 네 마누라랑 얘기 잘해라. 응?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시고는 신우이 뒤를 따라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붙잡으려 했어요. 당신, 이거 장난치는 거지? 우리 이혼 같은 거 안 하지? 남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어색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어깨에서 떼어냈어요. 저녁 알아서 먹어. 현주야, 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지훈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침대 위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오늘 나 여기서 자도 돼요? 응, 엄마도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겼습니다. 방문 너머로 남편이 서성이는 발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저는 그 소리에 개의치 않고 침대 옆 스탠드 조명을 낮게 조절했어요. 지훈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 응, 이제 시작이야. 저는 아들의 이불깃을 여며주고 스탠드 조명을 껐어요. 방문 밖에선 남편이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고 방 안엔 지훈이의 얕은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앉아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오늘 서명해야 할 이혼 조정 신청서의 문구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되짚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30분 저는 인사팀장 방문 앞에서 잠시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이현주 과장, 들어와요. 인사팀장이 문을 열어주며 자리를 권했어요. 과장님, 지난주에 보내주신 발령 신청서 잘 봤어요. 인사팀장이 서류철을 들추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바로 승인 났어요. 대전 물류센터 마케팅 총괄직
이연주 과장으로 최종 확정. 감사합니다. 발령일은 6주 뒤로 잡았어요. 지금 프로젝트 마무리 딱 맞겠죠?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수인계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장, 3년 전부터 정 팀장이 얼마나 얘기했는데 이제 결심이 선 거예요? 인사팀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슬쩍 살폈습니다. 팀장님, 그건 좀 개인적인 사정이라. 됐어요. 캐묻지 않을게. 대전에서 잘해봐요. 이 과장이면 실적 금방 낼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를 하고 팀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6주라는 숫자가 자꾸 손끝에 감겼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접니다. 대기자 리스트 정리했어요. 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시세보다 3천만 원 낮춘 조건으로 내놓으면 지금 대기 걸어놓은 부부 매수인 3팀 중에 한 팀은 이번 주 안에 가계약 걸 것 같습니다. 잔금은 2달이라고 하셨죠? 네, 통상 2달. 공동명의라 남편분 서명 절차만 넘기면 나머지는 제가 다 챙깁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갈게요. 매매 조건 확정하려고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인근 도시락집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사무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밥을 씹으며 저는 오늘 오후 반차 신청서를 결제 시스템에 올렸어요. 오후 3시 저는 부동산 사장님 맞은편에 앉아 매매 계약서 초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매매동의 조항이랑 잔금 일정 이 2개는 변호사님이 따로 정리해서 넘겨주실 거예요. 아, 변호사님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할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잠깐 쳐다보시더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셨어요. 사모님, 남편분이랑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매수인 쪽에 이상하게 새어나가면 계약이 흔들려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저도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럼 서명은 준비되시는 대로. 네, 사장님. 저는 부동산을 나오면서 정 팀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매 조건 확정. 잔금 2달. 오늘 저녁에 변호사님한테 서류 넘길 예정. 정 팀장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어요. 수고했어. 오늘 밤 지훈이랑 얘기 꼭 해. 저는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 얘기. 그 부분이 그동안 저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었어요. 저녁 6시 30분 지훈이는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손을 씻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는 문자만 보내왔고 거실은 조용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냄비째 식탁에 올리고 밥그릇 2개를 놓았습니다. 지훈아, 오늘 학원 어땠어? 그냥. 수학학원 선생님 새로 바뀌셨댔지. 응, 근데 그 선생님 좀 짜증나. 지훈이가 밥을 뜨며 숟가락을 툭 내려놓았어요. 저는 잠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얘기 하나 할 게 있어. 뭔데? 엄마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 지훈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발령? 어디로? 대전. 6주 뒤에 내려가. 지훈이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서울에 있을 거야. 지훈이가 숟가락을 밥그릇 옆에 내려놓고 저를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엄마, 나도 갈래. 지훈아, 나도 대전 갈래. 2학기부터 전학 갈 수 있잖아. 지훈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사는 거 원래 재미없었어. 아빠는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 지훈아, 할머니랑 고모 자꾸 오는 것도 진짜 싫어. 지난번에 사촌들 내 방에서 뭐 뒤졌는지 알아?
지훈이가 젓가락 끝으로 김치 한 조각을 툭툭 건드렸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지훈이 데리고 가도 돼? 응, 데리고 가. 알았어. 지훈이가 다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뜨기 시작했고 식탁 위엔 김치찌개 냄비에 김만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같은 시각 저는 몰랐지만 시어머니는 동네 계모임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동네 부녀회가 난 시어머니는 며느리 얘기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아주 유별나. 시댁 식구 앞에서 종이 들이밀고 어제는 도어락 비밀번호까지지 마음대로 바꾸더라. 옆에 앉은 아주머니 두 분이 눈을 슬쩍 크게 뜨셨습니다. 그 자리 뒤쪽에 앉아 계시던 김 여사님이 잠깐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머, 최 여사. 그 얘기 나도 좀 해도 되나? 뭘? 저번 주 화요일 저녁에 나 분리수거 하러 나갔다가 봤어요. 지훈이 엄마가 눈에 안대 붙인 어르신 부축하고 15층 복도에 서 있는 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 도어락이 안 열려서 문 앞에서 한참 서 계시더라고. 어르신이 딱 봐도 방금 수술받고 오신 것 같던데. 김 여사님이 담담하게 말을 이으셨어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앉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훈이 엄마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계모임 자리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은 다른 아주머니가 눈치를 살피며 찻잔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최 여사, 그 어르신이 사돈이셨어요? 어유, 사돈이 수술받고 딸네 집에 오셨는데 왜 문 앞에 세워두셨대? 사위가 뭐 이상하게 반응했나?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한 채 찻잔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계모임 자리의 분위기는 이내 다른 아주머니가 화제를 돌리며 흘러갔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아있던 5명의 아주머니 모두가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 안으로 각자의 집에 옮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계모임 총무 아주머니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으셨어요. 이번 달 모임비는 최 여사 몫까지 다른 분이 대신 내신다는 아주 짧은 통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아들 집으로 곧바로 전화를 거셨어요.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밖에서 무슨 말하고 다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가 계모임에서 이상한 소문 돈다잖아. 도어락이 어쩌고 사돈이 어쩌고. 남편이 팔을 휘두르며 언성을 높였어요. 저는 소파 팔걸이에 손을 얹은 채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긴 뭘 얘기해. 당신이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니 흉이라도 받겠지. 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날 저녁 15층 복도에 있었던 게 나랑 우리 엄마 둘만이 아니었을 뿐이야.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는 봉투를 남편에게 조용히 내밀었어요. 여보, 이거 봐. 뭐야 이게. 남편이 봉투를 받아 안쪽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 한 장, 재산 나눔 협의서, 초안, 15년치 이체 내역 요약본, 아파트 자금 기여도 증빙, 그리고 신우이 대여금 관련 자료가 순서대로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손끝이 서류를 넘길수록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세 번째 장에서 남편이 손을 완전히 멈췄어요. 거기엔 8년 전 남편이 저 몰래 주식으로 날린 3천만 원의 이체 내역이 정리돼 있었고 그 아래엔 재작년 시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남편이 시댁 통장에 몰래 이체한 돈의 내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 그 돈 통장 명세서에 그대로 남아있어. 내가 15년 동안 뭐라고 살았는지, 당신은 진짜 모른 척한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 궁금해.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현주야. 남편이 서류를 손에 쥔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응. 이번 주 안에 조정 신청서 접수할 거야. 남편이 서류를 소파 위에 툭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내가 얘기할게. 응? 남편의 무릎이 거실 바닥에 닿기 직전 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어요. 여보, 그러지 마. 현주야.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걸로 15년이 지워지진 않아. 저는 소파 위에 흩어진 서류를 봉투에 다시 담아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훈이 방문을 열자 아들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 다 들었어. 엄마, 나 오늘도 여기서 자도 돼? 응.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잠금 장치를 밀었어요. 지훈이가 침대 한쪽 자리를 내주며 이불을 살짝 걷어줬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잠시 올려다봤어요. 방문 너머로 남편이 서성이는 발소리가 한참 이어졌고 이내 안방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 거는 낮은 목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남편의 목소리엔 처음 듣는 종류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얘가 진짜 이혼하겠대요. 서류를 다 갖고 있어요. 8년 전 그것까지. 그 뒤 남편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남편은 거실을 서성이며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었어요. 저는 지훈이가 잠든 뒤에도 눈을 감지 않은 채 창문 밖 새벽 하늘이 서서히 옅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들의 얕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저는 그 숨소리를 손끝으로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시누이 부부까지 데리고 이 집 초인종을 누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저는 그 예감을 굳이 밀어내지 않은 채 잠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짧고 다급하게 3번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쳐두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까지 4사람이 좁은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는 낯선 홍삼 세트 상자가 들려 있었고 시아버지는 넥타이까지 매신 채 서 계셨어요. 저는 잠깐 인터폰 앞에 서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건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4사람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 쪽에 어색하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시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았고 지훈이는 자기 방문 앞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여기 있을래요? 지훈이가 조용히 소파 옆 의자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홍삼 세트를 식탁 위에 얹으시며 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 하셨습니다. 얘야, 지난주에 엄마가 좀 심했다. 미안하다. 우리 성재가 잘못한 것도 맞아.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시아버지가 옆에서 조용히 말을 이으셨어요. 얘야, 나도 그동안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 그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이 먹은 사람이 뭘 알겠니? 그래도 이번엔 내가 아들 대신 사과할게.
시아버지가 무릎 위에서 손을 살짝 굽히셨습니다. 신우이는 시선을 바닥에 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신우이 남편은 소파 끄트머리에 겨우 걸터 앉아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앉아 계세요. 저는 잠깐 밖에서 손님 한 분 오시기로 했어요. 손님? 이 시간에 누구?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 팀장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변호사와 세무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 쪽으로 쏠렸어요. 이연주 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짧게 목례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 팀장이 저에게 눈짓을 보냈고 세무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식탁 옆에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반쯤 일어나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얘야, 이 사람들 누구니? 어머님 변호사님이시고 세무사님이세요. 저희 회사 팀장님은 어머님도 아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며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아버님, 오늘 다들 오신 김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가 정 팀장 옆자리 식탁 의자에 앉으며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이연주 씨 대리인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첫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 재산 나눔 협의서 초안, 아파트 매매 동의 조항, 그리고 신우이 분께 빌려주신 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입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을 잠깐 멈추셨습니다. 지급명령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대신 종이로 통보해 주는 겁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이어갔어요. 이해 없으시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되면 월급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옳게. 신우이가 목소리를 짜내듯 저를 불렀어요. 옳게, 잠깐만. 나 그거 다 갚을 거야. 진짜야. 우리 그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 있는데. 신우이 남편이 옆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그 얘기하려고 오늘 다들 모인 거 아니잖아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얘야,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잖니. 며느리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얇게 맺혔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응, 얘야. 15년 전 결혼식 다음 날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니? 친정은 이제 남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그 말 오늘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저희 친정은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었어요. 15년 내내.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옆에서 자기 아들 쪽으로 몸을 돌리셨어요. 성재야. 네, 아버지. 너 이 사람아, 사내가 되어서 어떻게 장모님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얘기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 밤새 잠이 안 왔다. 우리 집안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진짜 몰랐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미안하지. 네가 미안한 거냐?
네 마누라한테 미안해라.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시며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셨어요. 얘야, 내가 이 아버지 자격으로 사과한다. 우리 집안이 너한테 진짜 못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엔 처음 듣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그 마음은 감사히 받을게요. 그래. 그런데 이번엔 저도 정리할 건 정리할게요. 시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때 신우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옳게. 우리 애들이 무슨 죄야. 걔들 학교 다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신우이가 감정을 담아 저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소파 옆 의자에 앉아있던 지훈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고모. 지훈아. 고모네 애들 지난번에 우리 집 벽에 낙서한 거 아직 안 지워졌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조금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내 책상 서랍도 다 열어봤어요. 내 게임기 잃어버린 것도 그때예요. 신우이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신우이 남편이 신우이 팔꿈치를 살짝 잡아 안쳤습니다. 거실이 잠깐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세무사가 그 침묵을 조용히 가르며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연주 씨, 그동안 시댁 지출 항목 세무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세무사가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어요. 명절 비용, 각종 경조사비, 시부모님 병원비, 신우이분 대여금까지 이연주 씨 명의 계좌에서 나간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외 남편분 명의로 시댁 통장에 몰래 넘어간 돈도 별도로 정리돼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료에 눈을 뜨셨습니다. 몰래 넘어간 돈? 시어머니가 남편 쪽을 돌아보셨어요. 성재야, 이게 뭐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옆에서 짧게 한숨을 쉬셨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얘야. 어머님. 이 늙은 시어미가 손 한 번만 잡아보자. 진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두 손을 앞으로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낯선 홍삼 세트를 든 그 손, 15년간 반찬통을 우리 집 식탁에 툭 내려놓던 그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지 않고 대신 두 손을 제 무릎 위에 조용히 얹었습니다. 어머님, 손 잡는 걸로 넘어갈 자리는 이미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자리로 되돌리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박성재 씨,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실 것 두 가지입니다. 재산 나눔 협의서 서명, 그리고 아파트 매매 동의서 서명. 두 서류 모두 이연주 씨와 사전에 조율한 내용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손에 들었어요.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성재야, 네가 알아서 해라. 다만 이번엔 사내답게 해라. 시아버지의 목소리엔 더 이상 아들을 감싸는 기색이 없었어요. 남편이 잠시 서류를 응시하다가 볼펜을 받았습니다. 첫 장, 재산 나눔 협의서. 두 번째 장, 아파트 매매 동의서. 두 장의 서류 아래에 남편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박성재. 15년간 이 집에서 살아온 남편의 이름이었지만 오늘 그 이름은 이 집에서 자기 몫을 내려놓는 서명이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자리에서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옳게, 나 진짜 갚을게. 진짜 갚을게, 응? 형님, 그건 서류대로 진행할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서류철에 다시 담으며
저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이연주 씨, 지급 명령 신청은 다음 주 안에 접수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신우이 남편이 신우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편의 어깨를 한번 무겁게 두드리셨어요. 성재야, 오늘부로 네가 저지른 건 네가 다 감당해라.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도 네가 갚아라. 계모임 자리에서 그 얘기 나온 거 어머니 지금 계모임도 못 나가신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네 사람은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짧게 목례를 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문이 완전히 닫힌 뒤 거실은 처음으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 팀장이 저에게 물잔을 하나 밀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현주야, 잘했어. 수민아, 이제 반은 왔어. 변호사가 서류철을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저에게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연주 씨 다음 주 안에 조정 신청서 접수하고요. 신우이분 지급 명령건도 같이 넣겠습니다. 이의 신청 없으면 그대로 확정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매매 계약도 서명 다 됐으니 부동산 사장님한테 넘기시면 됩니다. 네. 세무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짧게 인사를 했어요. 세 사람은 정 팀장과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실 소파 위엔 시댁 식구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엔 시어머니가 놓고 간 홍삼 세트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밥 먹었어? 아직? 라면 끓여줄까? 응, 그래. 아들이 주방으로 걸어가 냄비를 꺼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홍삼 세트 상자를 손끝으로 살짝 밀어 놓았어요. 방에서 안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서재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재에서 짐 정리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얇게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지훈이가 끓여주는 라면 냄비에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걸 바라봤습니다. 2달 뒤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인 부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잔금 이체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안경을 올렸으며 통장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매수인 남편이 인감도장을 자기 앞에 정리하며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연주 씨, 이 집 진짜 감사해요. 매수인 아내가 저에게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관리비 정산부터 세금까지 서류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물건은 오랜만이에요. 제가 좀 꼼꼼한 편이라서요. 저는 매수인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 사본과 등기 관련 서류를 봉투에 담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사모님, 이제 남은 건 이삿짐 정리 하나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장님이야말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봉투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같은 시각 남편은 은행 지점에 앉아 자기 명의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나눔으로 정해진 몫에서 15년간 시댁에 몰래 넘긴 돈, 8년 전 주식으로 날린 3천만 원이 반영되어 남편 통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찍혔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을 되돌려주자 남편은 잠시 통장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온 남편은 소파도 없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이삿짐 센터가 오전에 지훈이와 저의 짐만 트럭에 실어낸 뒤였고 거실엔 가구 자국들만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낮게 떨었어요. 현주야. 혼잣말이 짧게 새어나왔지만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답할 사람은 이 집 안에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지훈이와 함께 아파트 정문 앞에 마지막으로 섰어요. 엄마, 진짜 다 끝났네. 응, 다 끝났어. 지훈이가 캐리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15층 창문을 잠시 올려다봤어요. 15년 전 도배 마감을 확인하며 웃던 오후 지훈이를 하늘색 담요에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던 새벽 명절 아침마다 갈비찜을 뒤집던 부엌의 창문. 그 모든 장면이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간이 될 참이었습니다. 지훈아, 가자. 응, 엄마.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짐을 실었고 지훈이가 뒷좌석 창문에 이마를 살짝 붙였어요. 택시가 큰 길로 나서는 순간 백미러 안쪽으로 아파트 단지 정문 안으로 시어머니가 서둘러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잠깐 스쳤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텅 빈 아파트 15층 복도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아들이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측에서 이미 새 번호로 바꿔둔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어깨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김 여사님이 얼굴을 살짝 내미셨어요. 어머, 최 여사. 지훈이네는 오전에 이사 나갔어요. 이사? 아침에 이삿짐 트럭 왔다 갔어요. 여기 잠금 오늘 다 정리됐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도어락 앞에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셨고 시어머니는 발끝만 내려다본 채 복도에 오래 남아 계셨어요. 그 시각 신우이 집에는 우편물이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뜯어본 편지 봉투 안에는 지급 명령이 이의 신청 없이 확정되었다는 결정문이 들어 있었어요. 신우이가 결정문을 두 손으로 쥔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고 옆에서 그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던 신우이 남편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신우이 남편이 신우이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빠져나간다고. 신우이가 결정문을 접어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 이번 달 월세도 못 낼 판인데 이거 어떡할 거야? 당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빌려 쓰지 말았어야지. 신우이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뭐 혼자 다 썼어? 당신 치킨집 접었을 때 나 그거로 얼마를 막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는 좁은 거실을 넘어 옆집까지 얇게 새어나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살짝 벽에 귀를 붙였다가 도로 떼는 소리가 그날 저녁 그 아파트 4층 복도를 조용히 지나갔어요. 같은 시각 텅 빈 아파트에서 남편은 자기 명의로 남은 소액의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은 어림도 없었고 원룸 월세도 2달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들어 이삿짐 소형 트럭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원룸 이사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짐이 얼마나 되세요? 많지 않아요. 옷 몇 벌하고 책 조금, 노트북. 큰 가구는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엔 이상하게도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텅 빈 거실벽에 잠시 등을 기댔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조금 지나 있었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옆동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한때 이 시간이면
저녁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던 자리엔 이제 아무 냄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저와 지훈이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대전행 KTX 승차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녁은 열차에서 먹어? 응, 삼각김밥이랑 우유 사놨어. 지훈이가 캐리어 위에 팔꿈치를 얹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응, 진짜로 이제 대전에서 사는 거지? 응, 진짜야. 지훈이가 짧게 웃었어요. 학교 첫날에 나 좀 데려다줘. 혼자 들어가긴 어색해.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리고 나 반찬 가게 옆에서 숙제해도 돼? 외할머니 옆이 조용해. 응, 얼마든지. 지훈이가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고 안내판을 바라봤습니다. 곧 승차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와 지훈이는 열차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열차가 서울역 플랫폼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구간에서 저는 창유리에 손끝을 살짝 대었어요. 15년간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이 순간 처음으로 살짝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크게 벗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이 무게가 처음으로 저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는 감각, 그 감각이 낯설고 편안했습니다. 엄마, 창밖 봐. 서울 진짜 크다. 그러게. 근데 나 이제 여기 잘 안 올 것 같아. 지훈이가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잠깐 손을 얹었습니다. 1시간쯤 뒤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개찰구 밖으로 친정엄마가 서 계셨어요. 엄마는 새로 맞춘 반찬가게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였고 앞치마 가슴 부분엔 요즘 유행한다는 손글씨 상호가 예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캐리어를 놓고 뛰어가 엄마 품에 안겼어요. 우리 외손주, 이렇게 컸네. 엄마가 지훈이의 등을 토닥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현주야, 왔니? 응, 엄마. 엄마가 저녁 준비 다 해뒀다. 얼른 가자. 엄마가 지훈이의 손을 잡고 앞장서셨어요. 저는 캐리어 2개를 밀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낮아 보였지만 발걸음은 훨씬 더 가벼워 보였어요. 새 집은 대전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고 현관문을 열자 저녁 반찬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 나지막한 산 능선이 보였고 지훈이가 창가에 붙어 서서 산 쪽을 한참 바라봤어요. 엄마, 여기 좋다. 응, 좋지. 학교는 저쪽이라고 했지? 응, 저쪽. 지훈이가 창유리에 이마를 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풀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을 먹었어요. 엄마, 우리 오늘은 짜장면 시켜 먹을까? 밥상 다 차려놨는데. 그래도 이사 첫날은 짜장면이지. 엄마가 저를 잠깐 쳐다보시더니 짧게 웃으셨어요. 그럼 짜장면 하나만 시켜 지훈이 주고 우리는 이 밥 먹자. 응, 그래. 지훈이가 신나서 배달 앱을 켰고 엄마와 저는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주야. 응. 고생했다. 엄마의 목소리엔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배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밥그릇을 들어 국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국 위로 김이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새벽 1시 지훈이와 엄마가 잠든 뒤 저는 거실 스탠드 하나만 켠 채 노트북을 열었어요. 15년치 엑셀 가계부 파일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크롤한 뒤 새 시트를 하나 여러 커서를 맨 위에 놓았습니다. 정산 완료. 4글자를 입력하고 저는 파일을 압축해 백업 폴더로 옮겼어요. 노트북을 조용히 닫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산 능선 위로 옅은 새벽 안개가 낮게 걸려 있었고 이 도시의 조명은 서울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서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유리에 손을 살짝 대고 15년 전 결혼식 날에 저에게 처음으로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 뒤 4월 초 저는 대전 물류센터 회의실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현주 총괄, 앞으로 나와주세요. 본사 부사장이 마이크 앞에서 저를 호명하셨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지역 관리자 40여 명이 일제히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반기 지역 유통업계 최고 실적, 대전 물류센터 이현주 총괄에게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부사장이 표창장을 두 손으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 총괄, 반년 만에 이 정도 실적 낸 사람 우리 회사 역사에도 없었어요. 팀원들이 잘 도와줬어요. 저는 표창장을 두 손으로 받으며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자리로 돌아오며 창밖으로 잠깐 눈을 돌렸어요. 창밖으로 노랗게 핀 개나리 무리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지훈이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 나 오늘 반장 됐어. 저는 문자를 잠깐 내려다보다가 곧바로 답을 눌렀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엄마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어. 외할머니한테 저녁 잘 챙겨드려. 응, 걱정하지 마. 지훈이의 답장 뒤에 짧은 사진 한 장이 함께 왔어요.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 앞에서 지훈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포장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손님 2명이 서 계셨고 두 분 다 지훈이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 전 지훈이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엄마 반찬 가게 사진을 올린 뒤 지역 맘카페에 이 가게가 소소하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30분씩 줄을 서는 손님도 생겼고 엄마의 반찬 가게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가 회계 정리를 도왔고 세무사와 상의해 사업자 등록과 세무신고 절차까지 새로 정비해 드렸어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남편이 회사 인사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 과장, 올해 승진 심사 결과 나왔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남편 쪽으로 밀어주셨어요. 이번엔 승진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광주지사로 발령났어요. 남편이 서류를 손에 들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요. 응, 3년 근무 조건. 인사팀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셨어요. 박 과장,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혹시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닙니다. 몸 관리 잘해요. 광주 내려가면 처음이 힘드니까. 남편이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남편은 2달 밀린 월세 고지서를 손에 든 채 잠시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다는 걸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성재예요. 성재야, 웬일이니 이 시간에. 어머니, 저 광주 발령났어요. 그리고 원룸 월세도 좀.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에서 짧게 한숨을 쉬셨어요. 일단 집으로 들어와라.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그날 밤 남편은 집 몇 개를 챙겨 시어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신우이는 시부모님 집 거실 소파에서 두 조카와 함께 잠들어 있었어요. 신우이 남편은 광주에서 새로 잡은 일용직 자리로 내려간 지 2달이 지났고 신우이와 조카들은 시부모님 집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집 거실은 예전보다 훨씬 좁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개모임에도 못 나가시고
예전에 며느리 흉을 보던 그 자리는 이제 다른 아주머니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반찬 가게 카운터에서 매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친정엄마가 앞치마를 다듬으며 손님 쪽으로 몸을 돌리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손님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얼굴엔 반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난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주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엔 예전에 그 리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조용히 카운터 아래로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지훈이한테 물어봤다.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두 손을 내미셨어요. 현주야, 딱 한 번만 이 손 잡아주면 안 되겠니? 응?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얇게 맺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찬통을 정리하시던 친정엄마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카운터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친정엄마는 사부인 앞에 정중하게 서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사돈, 사부인,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친정엄마의 목소리엔 15년간 참아온 무언가가 조용히 실려 있었어요. 우리 딸은 이제 저희랑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다만. 사부인, 지난 15년간 저희 현주 앞에서 하신 말씀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힘이 실렸어요. 저희 딸이 사부인 집안 대소사 다 챙긴 15년 동안 저는 딸한테 사돈어른 안부 한번 편하게 물은 적이 없어요. 이제 사부인 아드님도 안 계시고 저희 딸이 사부인 집안 챙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오시지요. 시어머니가 손끝을 살짝 떨며 두 손을 다시 내리셨습니다. 사돈 미안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작게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가게 문을 향해 몸을 돌리셨어요. 문 위에 종이 짧게 울렸고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봄 햇살 속으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앞치마를 다시 두르시며 저를 잠깐 쳐다보셨어요. 현주야. 응, 엄마. 엄마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훔치셨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네 앞에서 사부인한테 그런 말 못해서 미안했다. 엄마. 현주야, 네가 이렇게 커서 엄마를 지켜줄 줄은 몰랐다. 엄마가 저를 잠깐 바라보시며 짧게 웃으셨어요. 저는 카운터를 돌아 나가 엄마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나도 엄마 지킨 거야. 그래, 그래. 엄마의 어깨가 제 팔 안에서 잠깐 흔들렸어요. 가게 창문 밖으로 지훈이가 학원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할머니, 엄마.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반찬통 사이로 몸을 쓱 밀어 넣었어요. 오늘 사진 또 올려도 돼? 반찬 새로 나온 거 있어? 응, 새로 만든 장아찌 하나 있다. 사진 잘 찍어봐라. 엄마가 웃으시며 지훈이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회사에서 신설한 지방 여성 관리자 멘토링 프로그램의 첫 강연자로 초청받았어요. 강연장에는 50여 명의 후배 워킹맘들이 앉아 있었고 앞줄 한가운데엔 정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회사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개인 얘기예요. 그래도 괜찮다면 들어주세요. 앞줄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 15년치 엑셀 가계부, 도어락 사건, 그리고 이혼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
뒷줄에 앉아있던 한 후배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 후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연장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살짝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어요. 울면서 참지 마세요. 엑셀부터 켜세요. 강 연장이 잠깐 조용하다가 앞줄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정 팀장이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곧 강 연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살짝 잡은 채 처음으로 앞줄의 얼굴들을 하나씩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정 팀장과 함께 강연장을 나섰어요. 현주야, 너 오늘 진짜 멋있었어. 수민아,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됐어. 커피나 한 잔 사. 정 팀장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전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봤어요. 노을은 열차 창문 안쪽까지 은은한 주황빛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무릎 위에 노트를 한 권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짧게 5줄을 적어두었어요. 지훈이 대학 진학까지 학자금 준비. 친정엄마 반찬가게 지점 하나 더 열기. 대전 물류센터 3년차까지 실적 유지. 주말마다 지훈이랑 산책 1시간. 1년에 한 번은 엄마랑 여행 가기. 다음 정거장 안내 방송이 조용히 울렸고 저는 노트 아래쪽에 커서 대신 볼펜 끝을 살짝 얹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어느새 짙은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열차 안에는 저녁 시간의 편안한 웅성거림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줄 아래에 짧게 한 줄을 더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5년 나 자신을 위해서. 볼펜 끝이 종이 위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열차는 대전역 진입 안내 방송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창유리에 손끝을 살짝 대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대전의 저녁 불빛이 은은하게 다가오고 있었고 개찰구 밖에서 저를 기다릴 지훈이와 엄마의 얼굴이 벌써 눈에 그려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이현주 씨의 15년은 사실 누구의 15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온 세월, 딸이면서도 딸 노릇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세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정말 많죠. 이현주 씨가 대단한 건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물로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15년 동안 조용히 써온 가계부 한 권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자기 손에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내 이름을 되찾는 데엔 나이도 순서도 없더라고요. 인생 후반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이현주 씨가 조용히 알려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